그런 말 있잖아요. 명절에 제사 안 지내고 해외여행 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조상 덕 본 사람들이라고. 조상이 무슨 덕을 얼마나 많이도 쌓았길래 후손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까. 부러움 반 질투 반으로 이야기를 하곤 하잖아요. 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러게 하고 말았어요. 그냥 조상 덕이라는 거 제 인생에선 털끝만큼도 구경해 볼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아니요, 제 조상님들께선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대체 전생에 무슨 잘못을 얼마나 하셨길래 후손인 엄마와 저까지 이렇게 고생만 하면서 살아갈까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일을 통해 알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 같고 오만한 생각을 했었던 건지요. 아직 한참이나 남아있는 제 인생에서 감히 조상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을 이제야 받고 있는 것 같아 어설픈 글솜씨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몸이 참 약했었대요. 엄만 그게 항상 절 임신했을 때 만사까지 일만 했던 본인 탓이 아닐까 싶어 미안해 하셨고요. 그런 소리를 하는 엄마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하기만 했어요. 제가 만약 엄마라면 존재 자체부터 부정이었던 저 정도로 깊이 사랑할 수 없었을 것 같거든요. 아버지요? 그러니까요. 엄마가 얘기를 잘 안 하려 드셔서 저도 깊은 내막은 다 알 수 없는데요. 아버진 꽤나 잘 나가는 집안의 자제였대요. 직업도 의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부모님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꾸만 집에 인사 가는 걸 피했었는데 알고 보니 집에서 정해준 혼처도 따로 있던 더럽게 나쁜 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마자 그 나쁜 놈은 정색을 하면서 자기 발목 잡을 생각하지 말라고 당장 애를 지우라고 엄마를 몰아붙였답니다. 엄마는 의사인 아버지가 정말 자기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어떻게라도 할까 싶어서 황급히 몸을 숨기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셨고 그때부터 전 엄마와 둘이 연고도 없는 지역에 와서 살게 된 거였고요. 그래도 그 인간이 다른 건 몰라도 머리 하나는 좋았거든. 넌 그 사람 안 좋은 건 쏙 빼고 좋은 것만 잘 물려받아 나온 것 같아서 그게 참 다행이다 싶기도 하네. 무슨 소리야 엄마. 그 애비 같지도 않은 인간한테 좋은 게 뭐가 있다고? 난 할 수만 있다면 내 몸에 있는 피 싹 다 뽑아서 채로 반 걸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이야. 다신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 알겠어? 아마 제가 태어난 사실도 모르고 있을 아버지. 제 존재 자체는 그렇게 강한 부정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도 이 삶을 꾸역꾸역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선하디 선한 저희 엄마 덕분이었죠.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도 항상 제 앞에서는 힘들다 소리 한 번을 안 하시고 항상 웃는 얼굴만 보여주셨던 엄마였기에 제가 얼른 커서 성공하면 엄마 팔자부터 제대로 펴주고 싶다는 생각을 꾸준히 했었죠. 엄마 말마다 나 머리는 참 좋았거든요. 엄마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등록금을 내는 순간에도 얼른 성공해서 엄마 돈을 갚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졸업하고 나서 꽤나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서 차곡차곡 학자금도 받고 지긋지긋한 단칸방 생활도 졸업하게 됐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넘치고 풍족하진 않더라도 엄마와 함께하는 인생이 이렇게 차츰 나아지고 있구나, 노력하면 되는 것들이 있구나 싶어 참 뿌듯하기만 했습니다. 정작 엄만 다른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았지만요. 넌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남자친구 얘기가 일절 없어? 아, 너도 뭐 비혼인가 뭔가 그런 거 아니지? 엄마 주변에서 너 소개시켜달라는 사람 많은데 선이라도 볼래? 엄마도 참. 아, 내가 나이가 몇인데 벌써부터 선을 봐. 때 되면 알아서 결혼하겠지. 요즘엔 늦게 결혼하는 것도 유행이래. 이렇게 엄마랑 오붓하게 좀 더 같이 살다 갈래. 얘는 무슨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하고 그래. 얘, 엄마 너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 일절 없다. 어? 그러니까 빨리 엄마 속 그만 썩이고 시집가. 네 덕에 일은 졸업했으니 나도 이제 육아 졸업해야 되지 않겠니? 아, 언제까지 엄마 보고 너 끼고 살라고 그러는 거야. 괜히 좋으면서 그래요. 좋으면서 2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엄마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얼른 선봐서 결혼하란 얘기를 달고 살았어요. 그렇게 엄마 성화에 못 이겨서 실제로 선을 봤던 적도 몇 번 있었고요. 사실 제가 결혼을 미뤄왔던 이유가 엄마 때문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고 나서부터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엄마가 걱정돼서 생활비 드릴 테니 건물 청소 일이며 식당 일이며 다 관두셔라 하고 엄마를 집에 앉혀뒀거든요. 그 당시에 병원에 갔을 때도 과로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하고 말았고요. 엄마는 하루가 다르게 나이를 먹어가는 게 보이는데
그런 엄마가 고생하고 있는 걸 보니까 다 자식인 제가 못나서 그런 것 같아 엄마한테 엄청나게 미안하더라고요. 나 엄마 일 안 관두면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집에 눌러 앉겠다. 저희 엄마 웃기게도 그 얘기에 깜짝 놀라 다니던 직장 다 관두고 집에서 쉬시기 시작했어요. 싫다고 안 한다고 그러시더니만 딸 덕에 일은 은퇴했다고 그러시는 거 보면 내심 속으론 고마우셨나 보다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작 전 뭐 벌이도 엄청나게 좋지 않은데 호기롭게 엄마 전업주부 만들고 나서 대출 이자며 생활비며 대다 보니까 연애니 뭐니 그런 것들 꿈꿔볼 시간도 없더라고요. 나이에 비해서 저축해 놓은 돈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결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은 더더욱 뒤로 밀어놓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딸은 엄마랑 다르게 정말로 능력 좋은 남자 만나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공주처럼 살아야 될 텐데 엄마가 요즘 절에 다니잖아. 가서 맨날 절하면서 그런다. 내가 좀 덜 살아도 괜찮으니까 너 고생 안 하면서 살 수 있는 집에 시집가게 해달라고. 엄마는 왜 쓸데없이 그런 소원을 빌고 있어.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그런 거나 빌어. 언제까지 다 큰 딸 잘 되게 해달라고 소원 빌면서 살 거야? 아, 네가 잘 사는 게 엄마가 잘 사는 거지. 난 다른 거 바라는 거 정말 하나 없다. 매일 집에 가서 저를 위한 불공을 드린다던 엄마의 그 갸륵한 정성이 하늘에 닿은 건지 뭔진 몰라도 이번 선자린 꼭 나가야 한다고 난리 다 피우신 그 자리에서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남편의 첫인상이요? 호기롭고 좋더라고요. 원래는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시골에서 농사만 지어서 본인도 시골 생활을 오래 하던 사람인데 물려받은 땅이며 논이 꽤나 있었나 봐요. 그 돈이 개발 지역에 포함되면서 어마어마한 보상금에 시세 차이까지 보게 됐고 그 돈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사업체며 골프장까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력가였죠. 엄마가 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남자라고 성을 부렸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당시엔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 워낙 촌스러워서 처음 봤을 땐 졸부인가 싶기도 했었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또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 자제들과 달리 소탈하고 호탕한 면도 있고요. 데이트할 때마다 비싼 음식점에 데려가서 꼭 절반이라도 계산하려는 제 손을 탁 미는 것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한 이후로 비싼 선물을 척척 안겨주는 것도 그렇고요. 한땐 그게 보기 싫은 돈 자랑으로 보이지도 않고 참 호탕하고 멋있어 보였을 때가 있었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알아? 여자들 돈 번다고 나가서 일하는 거야. 그거 다 집에 있는 남편 욕먹이는 짓이라니까. 남편이 얼마나 능력이 없길래 마누라한테 푼돈 벌어오라고 나가서 저렇게 일을 시키냐고. 우리 정도 급 되는 사람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나랑 결혼하면 회사 정리하고 집에서 살림할 생각하고 있어. 난 절대로 내 마누라 밖에 나가서 남편 무시당하게 일 시킬 일 없으니까. 시골에서 워낙 오래 살아 그런지 때때로 저런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참 좋아하셨죠. 드디어 본인이 드린 치성에 부처님이 감흡하신 게 틀림없다면서요. 난 좀 나이 먹을 때까지 사회생활 좀 하고 싶다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요. 얘는 정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그렇게 살림이나 하면서 사모님 소리 못 들어서 안달인데 양서방이 그렇게 얘기해 줄 때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서 여왕님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라고. 엄마가 그동안 고생하면서 살아온 보람이 있다. 다 우리 딸 덕 보려고 엄마가 그 고생을 했나 봐. 어쩐지 하나도 안 힘들다 했지. 엄마가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싫다 소리 하겠어요. 본인 일을 쉬게 된 것보다 제가 부자 남편한테 시집가서 일을 쉰다는 걸 더 기뻐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때는 저도 남편이 참 든든하고 좋기만 했죠. 저희 집안 사정 어려운 거 뻔히 다 알고 있는데도 돈은 자기가 찢어지게 많이 번다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해주는 게 얼마나 멋있었는데요. 원래 와이프는 남편의 트로피다 이 말이거든. 당신이 다른 건 좀 부족할지 몰라도 얼굴이랑 몸매 하나 끝내주잖아. 괜히 회사 다니면서 이놈 저놈 찝쩍거리고 구설수 생기는 것도 싫고 그냥 집에서 옷이나 예쁘게 입고 살림이나 하면서 지내는 게 내 면도 살고. 그래 뭐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그렇게 남편과 만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인사를 하러 갔을 때도 별로 탐탁치 않아 하셨던 시부모님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딱히 반대하거나 하시진 않더라고요.
살림은 기가 막히게 한다고 손끝이 야무지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남편 얘기에 그래 하시면서 미심쩍은 얼굴로 절 보시긴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전 그저 해맑게 웃어 보이며 뭐든 열심히 잘 해보겠다고 어떻게든 예뻐 보이고 싶어 그런 얘기나 했었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호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비용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나왔지만 남편과 시댁은 개의치 않았어요. 체면을 중시하는 분들이었으니까요. 계단을 가득 채우는 화환을 보고 제 직장 동료, 아니죠. 결혼 준비와 동시에 회사를 관뒀으니 전 직장 동료는 남편이 사업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집안으로 시집가시게 된 거냐면서 다들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땐 수없이 늘어선 화환들을 보며 저도 속으로 내심 뿌듯하기만 했어요. 하지만 결혼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다던 남편의 얘긴 새빨간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전 그 비싼 호텔 결혼식의 비용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조건으로 이 집에 종으로 팔려온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아무 때나 막 불러서 쓸 수 있는 값싼 인력, 아무 때나 내 감정을 쓰레기통처럼 내뱉어도 되는 사람, 그 넓은 집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일이 끝나고 늦게 들어온 남편은 지치지도 않는지 뒷짐을 지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살림을 일일이 확인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이 또 다른 업무였거든요. 내가 너 생활비를 안 주냐? 그게 네 월급이야 월급. 야무지게 집안일 잘할 것 같아서 기껏 결혼을 해줬더니만 살림꼴이 이게 뭐야? 우리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일하시면서도 집안 한 번 어지럽게 놔둔 적이 없으셨어. 당신처럼 퇴근하고 온 남편 죽상으로 맞은 적도 없고 집안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 목욕 시중까지 드셨다고. 뭔데 이렇게 힘든 척이야? 생활비 그거 절대 많은 거 아니에요. 당신 매일 같은 국도 안 먹잖아요. 장만 봐도 그 돈 금방 나간다고요. 그리고 이 집이 얼마나 넓은데 위쪽 방은 내일 하려고 했어요. 너는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똑같구나.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없으면서 징징징. 정작 지 남편은 밖에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아주 개고생을 하고 오는데 이 손바닥만한 집구석에서 일도 안 하고 공주처럼 살고 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죠. 네가 하도 징징거려서 내가 니네 엄마 생활비까지 매달 보내주고 있잖아. 양심이 좀 있어라. 저도 모르게 입을 꾹 다물게 되는 건 엄마 생활비 얘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그 집에서 제가 영원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직장을 관두면서 아무래도 가장 걱정됐던 게 엄마에게 매달 드리던 생활비였는데 일도 관둔 제가 무슨 수로 엄마 생활비를 보내드려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돈 얼마 된다고 생활비 안 떨어지게 매달 자동이체 해놓겠다고 당신 회사 퇴직금도 다 장모님 드려라 그렇게 얘기했었던 남편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보냈죠. 엄마한테 잘 받았다는 문자가 올 때마다 제 마음은 올가미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옥죄어 오는 것 같았어요. 제 결혼 생활을 수갑처럼 탁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엄마의 생활비였거든요. 남편도 그걸 아니까 매번 자기가 불리해지는 상황이 올 때마다 그 카드를 무기처럼 척척 꺼냈던 거고요. 그래서 내가 장모님 생활비 내주고 있잖아. 이거 끊을까 하고요. 왜 섣불리 저 사람을 믿어버리고 섣불리 일을 관둔다고 했었던 걸까? 내가 지금 일만 다니고 있었어도 저 사람한테 목줄 채워져 질질 끌려다닐 일은 없었을 텐데 후에 막심하게도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그렇게 결혼한 이후로 전 하루가 다르게 시들해져가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쫓기듯이 밥을 먹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집안일을 하다가도 꼭 핸드폰이 아닌 집 전화로 수시로 전화를 걸어 절 감시하는 남편 때문에 꼭 애엄마들처럼 주방 한 구석에서 누가 뒤에서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입 안으로 밥을 꾸역꾸역 급하게 밀어넣는 게 어느 순간부터 습관이 됐죠. 결혼하기 전엔 그렇게 먹어도 찌지 않던 살이 스트레스와 호르몬 이상까지 겹쳐 급속도로 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찐 살로 인해 남편의 폭언을 듣고 또 스트레스는 쌓여만 가고 끊어낼 수 없는 굴레로 들어간 것만 같습니다. 내가 요즘 너만 보면 속이 터져. 집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아주 이놈의 집구석 들어오기 싫어가지고 환멸이 난다고. 봐줄 거라고는 외모밖에 없었던 주제 이제 그것도 아예 놔버렸냐? 그럼 네가 대체 잘하는 게 뭐가 있는데 살림을 잘하기래 뭐 할 수 있는데 너? 남편의 폭언에도 한마디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어버렸던 전 이미 정신이 갈기갈기 찢겨있는 상황이었어요.
잘못된 걸 알고 있는데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게 정신병이지 뭔가 싶었죠. 더욱이 이 결혼 생활을 빨리 포기할 수 없었던 건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가지고. 나 있잖아. 우리 딸 시집 가기 전까진 그렇게 빼쪽하니 말랐었는데 요즘 너 살오른 거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안심인지 몰라. 그래도 애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한테 많이 사랑받고 있구나. 엄마는 다른 거 바라는 거 하나 없이 딱 그거 하나만 바랬거든. 이제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 근데 엄마한테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야? 뭐 할 말 있어? 아니야, 그런 거. 나 엄마 말대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엄마 요즘에 다시 어지럽다고 그랬던 거 그거 병원 가봤어? 내가 같이 가드린다니까.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엄마가 다음 주에 꼭 다녀올게. 예, 그렇게 큰 집에서 살림하는 게 좀 쉬운 일이겠니? 괜히 엄마까지 신경 쓰지 말고 넌 네 할 일이나 잘해. 양서방 밖에서 큰일 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그런 사소한 일로 신경 안 쓰게 해주는 것도 다 와이프가 할 일이다. 응? 다른 게 내조가 아니고 그런 게 내조예요. 이혼에 이자를 꺼내려고 하다가도 엄마가 마냥 아이처럼 순수하게 행복해하시는 저런 모습을 보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어버리게 되는 제가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그때쯤 전화를 하던 엄마가 종종 말을 멈추고 숨을 몰아쉬는 일들이 있어서 물어보니 요즘 다시 어지럼증이 재발한 것 같다고. 이제 나이도 있으니 건강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얼른 병원을 다녀오셔라 재촉을 했었죠. 딸 시집 잘 간 거 보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던 우리 엄마. 그 말이 사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명희야, 그게 엄마 너한테 미안해서 어떡하니? 응? 명희야,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너한테 해준 것도 없이 평생을 이렇게 고생만. 어느 날 갑자기 울면서 전화가 온 엄마. 놀라서 달려가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레 살이 빠지는 거라 했었던 엄만 이미 손 쓸 수도 없는 췌장암 말기셨습니다. 수술이든 뭐든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면 덤벼보고 싶었지만 그때 당시에 전 엄마 병원비 낼 제 몫에 돈 한 푼 없는 정말로 쓸모없는 전업주부 상태였고요. 뭐? 장모님이? 보험이랑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들어놨냐? 하여튼 니네 집 가난한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대책 없이 살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뭐 병원비 보태달라는 소리야? 어? 너 젊고 예뻤을 때야 내가 마땅한 값 지불할 생각이 있었지만 너도 양심이 있어야지. 나도 이제 너네 집에 돈 쓸 거 아까워 죽겠다 진짜. 여보, 제발 부탁이야. 엄마 저렇게 그냥 놔둘 수 없잖아. 수술이라도 할 수 있게 당신이 좀 도와줘. 응? 뭐든 할게. 당신이 집에서 보이지 말라고 하면 안 보이고 내가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할게. 제발 우리 엄마 한 번만 도와줘. 제발 한 번만 부탁할게. 결국 손을 벌릴 곳은 남편밖에 없었죠. 부부 사이에 손을 벌린다는 표현을 쓰는 것도 참 웃기지만요. 엄만 저렇게 오늘 내일 할 것처럼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제 생활비 나갈 일은 없겠다는 소리 나는 사람. 엄마 병간호하러 가야 된다는 사람 등 뒤에 대고 그럼 이 집 구석은 누가 관리하는 거냐고 짜증을 내는 사람. 남이어도 차마 하지 못할 막말들을 남편은 정말 서스럼 없이 해댔어요. 이미 사랑은커녕 정마저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을 고작 돈 때문에 놓지 못하고 있는 제가 제일 우스웠지만 말입니다. 사위라는 인간이 장모님이 말 암기 판정 받고 누워있는데 시댁 식구라는 사람들이 병원에 한번 얼굴 안 내비치더라고요. 사업하는데 부정탄다면서요. 엄마한테 죄송스러운 말도 못하고 해외 출장을 나갔다는 변명을 했죠.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져서 화장실에 올라가면서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눈물을 삼켰죠. 제가 그랬죠. 남아있는 정도 없다고요. 그럴 줄 알았는데 남편은 정말이지 아직까지도 떨어질 정이라는 게 남았구나 보여주려는 사람처럼 짐승 같은 짓을 골라 했습니다. 제가 엄마 병문안을 하면서 집안 살림을 하느라 정신이 없던 그 시기에 정작 본인은 지금 시작하는 사업에 부정탄다면서 병원 문지방 한 번을 안 밟아놓고 아까워 죽을 것 같은데 돈 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시간까지 갖다 바치라는 거냐고 버럭 화를 내던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날들이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버석한 얼굴로 어제 어디서 잤어? 하고 물어보면
버럭 화를 내면서 넌 어떻게 하면 나 숨막히게 할 궁리나 하고 있는 거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던 인간이었죠. 정말 그렇게 최악인 인간은 아닐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남편은 마지막 남은 제 신락 같은 희망마저 날려버렸습니다. 집으로 날아온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평소에 남편은 어디다 돈 쓰고 다니는 건지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들여다보고 싶었는지요. 아마 이런 참혹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하늘의 뜻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 이게 지금 다 얼마야?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사용 내역. 우리 엄마 병원비 보내줄 땐 당장이라도 회사가 무너지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죽는 소리를 했던 사람이 이 큰 액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펑펑 쓰고 다녔다는 것에서 한 차례 화가 치밀었는데 결제 내역을 보니 정말 손이 달달 떨리더군요. 그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사용 내역들은 한 가지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온통 백화점의 여성 브랜드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들. 달려가 달력을 들고 와서 비교를 해보니 출장을 간다고 한 날 역시 고급 스파에서 호텔의 영화와 명품 매장. 이 정도면 눈치채지 못한 제가 멍청했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 서재 문을 벌컥 열었죠. 혹시나 뭐라도 나올까 싶어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마구잡이로 벗어놓은 양복 주머니를 마구 뒤졌습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술집 쩐내 사이로 남편의 양복에 길게 배어있는 여자 향수 냄새. 더 의심하는 것이 웃기는 일이겠구나 싶었죠. 이미 내 세상은 무너져서 산산조각이 난 줄 알았는데 이젠 바닥에서 누군가 제 발목을 마구 잡아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희 씨 지금 왕정숙 씨 긴급수술로 빨리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그냥 확 죽어버릴까 그땐 그런 끔찍한 생각도 했었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그날 병원에서 다급한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엄마는 긴급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죠. 힘없이 늘어진 손으로 엄마는 웃으면서 이것 좀 맡아달라면서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목걸이를 풀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전 울면서 싫다고 이거 안 받는다고 그랬죠. 모르겠어요. 그런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마의 목걸이를 맡아줘도 다시는 돌려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엄마한테 소중한 거니까 수술 끝날 때까지만 잘 좀 맡아달라고 얘기를 하던 엄마. 엄마는 끝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수술 중 사망하셨다는 의사의 말이 왜 그리 야속하던지요. 품 안에 엄마의 목걸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엄마, 나 어떡하라고? 나 여태 엄마 때문에 버티고 살았는데 나 어떡하라고? 그때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리더라고요. 남편이 걸어둔 자동이체로 엄마의 병원비가 이체됐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입금 내역을 보는 순간 정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꼴랑 이 병원비 주면서 그렇게 아까워 죽으려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그 여자에겐 하늘의 별도 달도 따다 줄 것처럼 돈을 펑펑 쓰고 돌아다녔었구나.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엄마 돌아가셨어. 장례 준비해야 되니까 바로 병원으로 와. 뭐? 아이씨, 나 방금 병원비 들어갔지? 그럼 병원비 보낼 필요 없었던 거 아니야? 아니다. 귀찮으니까 그 돈으로 장례 치르면 되겠네. 나 바빠. 저녁에 늦게 가. 엄마 돌아가셨으니 병원비 안 들어가는 거 아니냔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진 것 같았죠. 그 뒤로 제가 남편에게 무슨 소리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네가 사람 새끼가 맞냐는 말을 시작으로 그동안 가슴속에 쌓아놓고만 살았던 울분과 서름을 전부 토해냈다는 것밖에요. 조용히 묻어두고 넘어갈까 고민했었던 남편의 외도도 마찬가지였죠. 그 돈이 그렇게 아깝니? 밖에 나가서 돈이 썩어 넘친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장모님 병원비 꼴랑 그 몇 푼 내는 게 그렇게 아까워? 그게 그렇게 아까워서 넌 그녀한테 그렇게 가방이며 목걸이며 반지며 사다 바쳤니? 그 돈은 안 아까웠고 네가 어떻게 그래? 내가 그 집에서 얼마나 종처럼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뭐? 야, 너 다 알고 있었어? 하여튼 집에 가서 얘기해. 나한텐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곳이 있긴 했던가. 바쁜 일이 있다니 바람 피운 거 걸린 게 그 일보다 더 급했는지 한달음에 뛰어온 남편. 네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되도 않는 변명을 하려는 꼴이 우스워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젖먹던 힘까지 다 끌어내 남편의 따귀를 시원하게 날렸어요. 한 대 얻어맞고 나니까 분하긴 했나 봐요.
짧은 거짓말도 금세 끝나더군요. 그래, 만났다. 넌 거울도 안 보고 사냐? 내가 집에 들어오기 싫은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알아? 그지 같은 니네 집구석 병원비 대느라? 아니야. 내 장모인데 내 마누라 낳아주신 엄마인데 병원비 내주는 게 뭐가 아까워서. 다 너 때문이라고 너. 네가 관리만 잘했어도 내가 바람필 일 있었겠어? 그래서 뭐 어쩌게? 이혼이라도 하시려고? 예상은 했었지만 예상보다 더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혀 다시 한번 남편의 따귀를 세게 올려붙였어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주머니에서 엄마가 주셨던 목걸이가 툭 떨어졌죠. 뺨을 연거푸 얻어맞은 남편이 얼굴을 부여잡고 픽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거 유품이냐고. 네 꼴도 알만하다. 그딴 거지 같은 목걸이 유품이라고 남기는 네 엄마나 너나 딱 그 싸구려 목걸이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닥쳐. 다음번엔 따귀가 아니라 주먹을 날릴 테니까. 이빨이라도 제대로 붙어서 그 쓰레기 같은 소리 계속 짓거리고 싶으면 지금부터 한마디 더 입 놀리지 마. 이혼? 당연히 해야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오늘부로 알겠네. 이 개쓰레기야. 손을 번쩍 다시 들어올리니까 몸까지 웅크리면서 쪼는 인간이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쫄았다는 게 열받은 건지 물건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캐리어에 얼마 되지도 않는 단촐한 제 짐을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당장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고 하루라도 빨리 이 집을 나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다행히 그놈도 정신 차린 건지 위자료랍시고 얼마 안 되는 돈을 적선하듯 던져주고 빨리 이혼을 마무리하자고 그러더군요. 더러운 그 돈 받고 싶지도 않았지만 이대로 나갔다가 방 한 칸 구하지도 못할 게 뻔해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돈을 받아들여 이혼녀가 돼서 겨우 그 집을 탈출했습니다. 너무 낡아서 바퀴 한 짝도 어디로 빠져버리고 덜컹덜컹 소리가 시끄럽게 나는 낡은 캐리어가 꼭 내 인생 같아서 불쌍했어요. 그때 정말 이를 갈며 결심했습니다. 죽지 말자.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놈 때문에 내 인생 포기해야 하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득바득 살아남자. 살아남아서 저 인간에게 꼭 제대로 된 복수를 하겠다 하고요. 엄마가 그 긴 투병 생활을 황급히 마무리하고 가신 이유 역시 하루라도 빨리 딸이 정신 차려 그 집을 나오기 바라셨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얼른 훔치고 그렇게 무작정 나오게 됐어요. 위자료랍시고 받은 돈으로 작은 단칸방 하나를 얻었죠.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꼭 엄마랑 둘이서 어렵게 살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아서요. 어렵긴 했어도 참 행복했었는데 하면서요. 결혼하기 전엔 꽤나 잘 나갔던 직장인이었던 저지만 몇 년의 공백을 메꾸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하셨어요? 아니요, 이혼했습니다. 가정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회사 생활을 하겠다고 그러냐. 고개를 젓는 면접관들을 보면서 제 인생이 얼마나 한심하게 망가져 버렸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당장 먹고는 살아야겠고 절 써주겠다는 회사는 없고 터덜터덜 지친 발걸음으로 눈앞에 무작정 보이는 식당에 들어가 혼자 밥을 시켜 먹고 있는데 벽에 성의 없게 글씨로 써져 있는 아르바이트 구함이란 글자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식당 아르바이트 한 번도 안 해봤다며. 잘할 수 있겠어? 저 이혼 전까지 80평 넘는 단독주택에서 도우미 아줌마 한 명도 안 쓰고 혼자 살림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음식하고 음식 나르고 하는 일 자신 있으니까 제발 한번 맡겨주세요. 이혼 얘기에 한참을 고민하시던 사장님은 그럼 당장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겠냐고. 요즘 일손이 바빠서 정신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반갑고 감사했죠. 아유, 여기 목이 좋아서 점심 저녁 시간에 손님들도 많고 정신이 없어서 어지간한 경력 있는 사람 아니면 뽑지도 않는데 다른 데보다 시급도 높게 쳐주고 우리 딸이 얼마 전에 이혼했어. 나이도 우리 딸뻘인데 아유, 걔도 어디 가서 이렇게 짠하게 하고 다닐 거 생각하니까 내가 차마 못 내치겠네. 얼마나 고생했으면 밥 먹다 말고 냉큼 일하겠다 소리를 하겠어.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혼했다는 이력이 계속해서 제 발목만 잡았는데 내가 이혼녀라는 것에 도움을 받는 날도 오는구나 싶고요. 그렇게 식당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의도 증권가 한복판에 있는 식당이어서 그런지
정말 점심 저녁 시간에 손님이 미어터지게 많았어요. 초반엔 자잘한 실수들도 종종 하곤 했었지만 점점 몸이 익숙해지니까 손도 빨라지고 사장님이 저한테 가게 일 맡겨두고 여행도 다녀오시고 할 정도로 일이 능숙해졌죠. 2년 정도 일하니까 얼굴 알아보고 먼저 살갑게 인사해주는 손님들도 생기고요. 확실히 힘들 땐 몸 쓰는 일을 해야 하나 봐요. 너무 힘들어서 집에만 가면 골아 떨어져 버리는데 확실히 다른 생각을 할 정신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명희 씨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걱정했었는데 내가 이제 명희 씨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일을 못 맡기겠다니까. 우리 딸 생각해서 합격시키길 잘했지. 내가 가게 아주 복덩이를 들였어. 누구한텐 정말 별것도 아닌 일처럼 보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 사소한 칭찬과 인정이요. 절 살게 만들더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 잘해보려고 하더라도 칭찬 한마디는커녕 매일 비난과 폭언을 고스란히 받았어야 하는 옛날 생각을 하면 울컥하기도 하고요. 손님들이 나는 이 집 알바생 때문에 온다고 그런 칭찬을 하실 때마다 나도 누군가한텐 이렇게 쓸모있는 존재구나 싶더라고요. 참 다행이고 또 다행이었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오래 알바했지? 아가씨는요, 무슨 벌써 시집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어머, 젊어 보여서 몰랐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조만간 강남에 한식당을 하나 오픈하거든. 대기업에 오래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쪽 손님들도 받고. 여튼 100% 예약제로 굴러가는 곳이어서 진상이나 힘든 일도 많이 없을 거야. 내가 그쪽 아르바이트 하는 걸 쭉 지켜봤는데 우리 식당에 딱 이런 사람 필요로 하고 있었거든. 이거 내 명함이니까 한번 잘 고민해봐봐. 월급이야 여기서 받던 거 2배? 아니 3배는 더 챙겨줄 테니까. 사장님이랑 의리 때문에 그러는 거면 안 그래도 돼. 내가 사장님한테 먼저 얘기했거든. 좋은 기회 있으면 보내주고 싶다고 그러더라. 자기야 붙잡고 싶은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렇게 죽어라 일만 하다 보니 이런 날도 오더라고요. 명함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사장님이 이제 손 끌어다가 그래요. 거기로 가라고요. 솔직히 보내주기 너무 아깝긴 한데 그래도 정말 딸 같아서 무작정 잘 됐으면 싶은 마음이 먼저라고. 서로 끌어안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졸업하듯이 식당을 옮기게 됐어요. 주방 공사 마무리한다고 1~2달 정도 일을 쉬었고 그렇게 고급 한정식집에서 한복 입고 일을 하게 됐죠. 제가 직접 서빙을 하지 않고 직원들 교육시키는 담당이었거든요. 손님 상에 음식 나가기 전에 정돈도 좀 하고요. 확실히 몸도 편해지고 버는 돈도 옛날과 다르게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싶고 얼떨떨 하더군요. 실장님 그 목걸이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항상 그것만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서요. 나름 사연 있는 목걸이라서 오늘 저녁에 땡땡그룹 회장님 오시는 거 다들 준비했지? 그분만 잘 모신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뒤에 그분이 데리고 오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손님들을 생각하면서 일해야 되는 거야. 사소한 실수나 책 잡힐 만한 행동 절대 하지 말고 오늘은 특히나 더 신경 써서 해야 돼. 메인 요리들은 전부 내가 서빙 들어갈 거니까. 기업 총수들이나 재벌 2세, 3세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집이라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날들은 제가 직접 서빙을 하기로 했는데 그날이 꼭 그런 날이었죠. 뉴스에도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땡땡 기업의 사장이 최근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축하연을 하겠다며 저희 식당을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도 입맛보다 서비스가 까다로우신 분이니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저도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지 않고 있었고요. 예약 시간이 되자 꽤나 젊은 나이의 회장님이 경호인단과 기업 이사진들과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섰고 사장님도 웃으면서 응대를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들라는 얘기와 함께 음식 서빙이 시작됐죠. 음식이 뜨거워서 정해진 위치에 놓아드릴 테니까 그릇 옮기실 일 있으면 직원 불러주세요. 이거 요리가 아무래도 회장님이랑 거리가 너무 먼데 제가 앞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음식이니 그릇을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제 말을 듣지 않았던 회장 바로 옆자리에 앉은 직원 한 분이 그릇을 옮기려다 뜨거워서 꽈당 소리를 내며 내려놓더라고요. 국물이 철렁철렁하는 게 금방이라도 회장님 앞으로 쏟아지겠다 싶어 얼른 쟁반을 들고 몸을 날려 냄비 앞을 쟁반으로 딱 막았습니다. 출렁이던 국물이 쟁반에 조금 쏟아지고 말았죠. 너무 급하게 몸을 날린 나머지 위생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봐 속옷 속에 감춰두었던 목걸이가 툭 하고 밖으로 떨어졌어요.
식탁을 정리하고 있는데 회장님께서 놀란 표정으로 제 목을 빤히 보시기에 그제서야 목걸이가 밖으로 나왔다는 걸 알고 황급히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제 손목을 탁 하고 잡으시더라고요. 그 목걸이, 대체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겁니까? 죄송합니다. 거슬리지 않게 오단에 잘 넣어둔다는 게 저희 어머니께서 유품으로 남기신 소중한 물건이라서 늘 몸에 지니고 있는 게 습관이 돼서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혹시 어머님 성함이 왕정자 숙자 되십니까? 아니, 회장님께서 저희 엄마 성함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혹시 저희 엄마를 아세요? 알다마다요. 제 생명의 은인이신걸요. 그러면 그때 뱃속에 있다던 딸이 유품이라뇨. 이모님이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엄마께서 유품으로 남기신 목걸이를 단박에 알아보신 것도 모자라서 저희 엄마를 친근하게 이모님이라고 부르는 회장님의 얘기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대체 이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했는데 이어지는 회장님의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회장님의 어린 시절 저희 엄마께서는 그 집에서 일을 하셨답니다. 그것도 회장님의 보모로요. 내가 5살 땐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정원 손질하던 정원사가 나무 위에서 가위를 떨어뜨려서 정말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모님께서 임신을 하신 상태였는데도 재빠르게 몸을 날려서 날 막아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우리 집에서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준다고 그랬는데도 다 거절하시면서 뱃속에 내 아이 품고 있으면서 다른 아이 구할 생각 안 할 엄마가 어디 있겠냐고 그랬었는데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얼마 안 돼서 갑자기 거처를 옮기게 됐다고 급하게 사라지셔선 연락도 안 돼서 참 속상했는데 세상에 암이라니. 늦었지만 따님께라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대신 전합니다. 엄마 팔에 나있던 길쭉한 흉터 왜 생겼냐 물어도 그냥 전에 일하다 그런 거라고 얼버무리시더니 이런 사연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엄마가 늘 하고 다니셨던 목걸이라 한눈에 알아보셨답니다. 엄마가 갑자기 거처를 옮기게 된 것도 아마 아버지로부터 절 지키기 위해서였겠죠. 그렇게 엄마와의 추억을 얘기하면서 진심으로 행복해하시던 회장님은 그동안 엄마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듣고 싶으시다면서 같이 온 손님들까지 전부 몰리셨어요. 전 힘들게 고생했던 얘기는 전부 골라내고 회장님께서 그리워하신 보모 이모, 저희 엄마의 얘기를 들려드렸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꼭 은혜 갚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따님한테라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귀한 인연입니다. 세상에 무슨 손이 보통 고생한 손이 아닌 것 같은데 뭐 힘든 일이라도 있었던 겁니까? 고맙다며 제 손을 꼭 붙잡은 회장님께선 제 손에 목이 흉하게 올라와 있는 굳은 살을 만지시곤 보통 고생을 한 게 아닌 것 같다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엄마를 기억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그동안 고생했던 내 인생을 알아준 덕분인지 몰라도 순간 또 울컥하고 감정이 올라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회장님 앞에서 엉엉 눈물을 흘렸어요. 휴지를 뽑아 건네주시면서 얘기를 듣던 회장님은 그동안 저와 엄마가 살아온 험난한 인생들을 다시 듣더니 정말 자기 일처럼 분노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남편이란 놈이 이모님이 그 고생을 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콧배기도 안 비추고 그래서 그걸 제대로 엿먹이지도 않고 그냥 이혼을 해단 말입니까? 그 집안이 시골 유지였대요. 돈이라고는 이미 썩어 넘치게 많은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들 아시잖아요. 자기 거 한 푼도 안 내주려고 하는 거. 그 사람이랑 마지막까지 그렇게 개싸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전 그런 싸움 한다고 이길 자신도 없었고요. 전 남편이 사업체 운영한다고 했죠. 상호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 내가 그동안 이모님 고생하신 거 뻔히 알고도 가만히 있는 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고자질을 해도 되는 건가 순간 고민스러웠지만 빨리 말을 해보라는 회장님의 최근에 남편이 일하고 있는 사업체의 이름들을 얘기했어요. 옆에서 비서가 거들더라고요. 땡땡클럽이면 회장님께서 이번 주에 골프 약속되어 있는 필드입니다. 그래.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구만. 그 파렴치하니.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빼세요. 나랑 같이 골프장에 가야겠으니 말입니다. 전 남편이 마지막에 오픈을 준비하고 있던 골프장에 회장님께선 마침 이번 주말 라운딩 약속이 잡혀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길 함께 가져와야겠다며 주말 아침에 차를 보내줄 테니 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식당을 떠나셨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회장님께서 뭘 하시려는 건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뜻이 있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연락을 기다렸고 주말 새벽 정말 약속대로 차를 보내주셔서 어딘가 설레고 불안한 마음으로 골프장에 향하게 됐죠. 지금부터 내가 진상손님 흉내를 좀 낼 건데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니 놀라지 마세요. 원래 제일 빠른 방법이 니네 사장 나오라고 해 하고 깽판 치는 거거든. 골프장에 도착한 회장님은 약속한 회장님과 미리 말을 맞춰 두셨는지 저에게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골프백에서 골프채 하나를 꺼내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깨부수기 시작했죠. 큰 소리에 놀란 직원들이 달려왔고 진상 손님이 땡땡기업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선 별 얘기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회장님 대체 뭐 때문에 이러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됐고 니네 사장 불러. 문 닫기 싫으면 사장 나오라고 하라고. 회장님께서 버럭 화를 내자 여자는 구석으로 가서 벌벌 떨며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오빠 지금 당장 와봐. 아니 땡땡기업 회장이 찾아와서. 사장이 아닌 오빠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저 여자가 전 남편의 내연녀였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됐죠. 기가 차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뭐 적당히 진상 손님이겠거니 생각했던 사람의 정체가 요즘 제일 잘나가는 기업의 총수라는 소리를 들은 전 남편은 혹시라도 골프장의 평판이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헐레벌떡 달려오게 됐죠. 그리고 회장님 옆에 서 있는 절 보고 입을 쩍하니 벌렸습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 왜... 당신 뭐 비서요? 회장님 뭔가 기분이 상하시는 일이 있으셨나 본데 제가 직원 교육을 잘못 시킨 탓입니다. 옆에서 비서를 쓰시는 이 사람도 제가 교육시켰던 제 전 와이프거든요. 아마 모자란 게 많은 건 마찬가지일 텐데 어쩌다 이런... 감히 구석에서 골프장이나 하고 있는 주제에 사장 직함도 알고 있으니까 네가 나랑 같은 등급이라도 된 것처럼 기세등등해? 어디 감히 내 사람을 함부로 얘기해? 당장이라도 이 골프장 문 닫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만 아주. 여기서 제일 잘못된 건 직원이 아니라 제일 윗대가리인 니놈 같은데 말이야. 회장님은 골프채로 전 남편의 어깨를 툭툭 밀기 시작했고 회장님의 말에 사색이 된 전 남편은 냅다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정말 회장님의 말 한마디면 골프장이 하루아침에 문 닫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 싶네요. 하긴 그렇게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놈이니 조강지쳐 냅두고 바람이나 피우고 다녔겠지. 한심한 놈. 남자 망신이란 망신은 네 놈이 다 시키는구나. 김비서 지금 당장 기업인 모임에 전화해서 이 골프클럽 블랙리스트 올리게. 앞으로 여기 관련된 것들 팔아주는 인간 한 놈이라도 걸리면 우리 회사랑 거래 끊을 생각하라고. 골프장이며 음식점이며 이놈이 하는 것들 단 한 군데도 가지 말라고 전하게.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저 죽습니다. 네 마누라 죽을 때까지 몰아세웠던 놈이 숨통 좀 조였다고 죽겠다는 소리가 함부로 나와? 죽긴 왜 죽어? 꾸역꾸역 살면서 네 놈이 저지른 벌 다 받아야지. 여보 당신이 좀 말려봐. 내가 뭘 잘못했어? 장모님 낙골당 좋은 곳으로 다시 모셔드릴까? 뭐러네. 말만 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한심한 놈. 내가 아직도 엄마 얘기만 나오면 덜덜 떠는 그런 등신으로 보이니? 원하는 거 뭐든 다 해준다고 그랬지? 그럼 이거 하나 들어줄래?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고 안 보이는 데서 천천히 폭삭 망해줄래? 당신이 지금 날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그거 딱 하나뿐일 것 같거든? 그리고 다 끝난 마당에 어디서 징그럽게 여보소리야? 사색이 된 전 남편은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바닥에 닿아라 납죽 엎드려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고 전 그런 전 남편의 멱살을 잡아 올려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전 남편의 따귀를 다시 한번 시원하게 올려붙였어요. 마지막으로 집 나오기 전에 날렸던 따귀엔 화밖에 없었다면 이번에 날린 묵직한 한 방엔 통쾌함만 가득 실려 있었던 것 같았죠. 일 잘하는 회장님의 비선 재빠르게 전화를 돌렸고 골프장 사무실에는 회원권을 취소하겠다는 전화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오줌을 지릴 것 같은 얼굴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놈을 뒤로하고 속 시원한 마음으로 골프장을 나오게 됐죠. 저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왜 그런 말 있지 않나.
자네 조상이 생전에 큰 공을 세웠나 보다고. 어머니께서 선하게 사신 덕분에 자네가 그 덕 대신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앞으로도 살면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고. 아, 조상떡. 평생 없을 줄 알았던 그 단어가 제 인생에도 있었다는 걸 평생 선하게 살아온 엄마 덕에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든든한 아군을 만들어주신 엄마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약속을 하늘나라로 올려보내요. 엄마, 고마워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다 엄마 곁으로 갈게.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모처에 사는 주부입니다. 처음 이 채널을 유튜브에서 찾고 나서 이렇게 재미있는 사연이 다 있나 생각하면서 항상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같이 공감하면서 웃고 울고 이상한 시어머니와 남편은 시원하게 욕도 하면서 이 채널의 팬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제가 주인공이 돼서 이 채널에 직접 글을 올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나쁜 일을 겪게 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전 요즘에 제일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친정 아버지가 병을 앓다가 최근에 돌아가셨고 그때 공교롭게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어서 남편과 이혼하게 됐거든요. 이 두 가지 악재가 정말 저에겐 쉽지 않았던 작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전 남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 배신을 모른 척 참아오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러 복수를 하고 지금은 이혼 소송 중에 있어요.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까지 벼랑 끝에 몰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요즘에 계속하고 있거든요. 매일이 화가 나고 열이 받는 나날인데 제 이런 사연을 어디 말할 곳이 없더라고요. 친정 엄마에게 얘기하면 걱정이라 하시고 그렇다고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자니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고 해서요. 그래서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서 제 하소연도 하고 여러분들의 조언도 구할 겸 해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깜깜한 밤인데요. 제 타자 치는 소리만 고요한 가운데 들리고 있어요. 이런 날은 정말 술이 고프네요.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한 후부터 하루도 술을 안 마신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도 물론 안 그러고 싶고 끊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너무 속상해서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제가 남편과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겠죠? 우선 제가 살아온 얘기부터 할게요. 전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다 장사를 하셨고요. 남동생이 하나 있는 맏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 생활력이 강하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자랐죠. 초등학교 때 학교 끝나고 집에 와도 부모님은 안 계셨으니 제가 남동생과 힘을 합쳐서 밥을 해서 먹었습니다. 요리한다고 하다가 되기도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동생과 둘이 밥을 먹고 숙제를 하고 아무리 TV를 보고 기다려도 부모님은 오질 않으셨죠. 저희 부모님은 고향 동네에서 치킨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새벽 한두 시나 되어서야 들어오셨어요. 그때까지 우리 남매만 집을 지켰던 셈이네요. 제 친정엄마도 그때 회상을 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조금만 일찍 문 닫고 우리 남매를 돌보러 들어왔어야 했다고. 지금은 마음이 많이 약해지셨는지 후회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럼 전 그런 엄마에게 괜찮다고 그 덕에 우리 남매가 이렇게 강하게 컸지 않냐고 위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진 젊었을 적에 여기저기 건축 일을 하러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하루 일당 받고 사는 노가다꾼은 아니고 옛날 말로 10장 정도 되는 한 팀을 맡아 건물을 올리는 일꾼이셨다고 합니다. 간간히 목수 일도 하셨고요. 그땐 아파트가 막 여기저기 지어지던 시기니 우리 가족들은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실 뿐 금전적으로 어렵진 않았어요. 건설 현장 10장 정도면 그 당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따로 맞벌이를 하시진 않아도 우리를 잘 키울 수 있었다고 해요. 엄마는 아직도 이런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니들이 아기 때가 제일 좋았어. 난 말이야. 네 아빠에게 시집와서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시기인 것 같다. 단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네 아빠 자주 못 보는 거였는데 그래도 어디서 일한다고 매번 전화 꼬박꼬박하고 편지도 보내주고 돈도 많이 붙여줘서 그땐 너희들 남부럽지 않게 키웠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다리 다치신 이후로 치킨집 하면서 힘들었던 거야? 그렇지. 네 아빠가 그때 사고만 안 났어도 우린 서울에 있는 커다란 아파트에서 살았을걸. 정말이지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신 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그때 엄마는 아버지가 짓고 있던 아파트 5층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서지고
허벅지가 철근에 찔려서 병원에 계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 놀라서 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간신히 정신 수습하고 친할머니에게 우리 남매를 맡기신 후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하시던 전라도 광주의 현장으로 달려가셨대요. 광주의 한 병원에서 본 아버지 모습은 많이 처참하셨다고 합니다. 머리도 다치고 다리는 찢어져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는데 친정 엄마는 그렇게 눈물이 나셨다고 해요. 결국 아버지는 다리 신경이 다치셔서 왼쪽 다리를 절게 되셨어요. 철근에 끊어진 왼쪽 허벅지 신경이 복원이 안 돼서 아버지는 의족을 하게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써서 돈을 버는 직업이었는데 일을 못하시게 되자 매일 우울한 표정으로 술을 드시면서 집에만 계셨어요. 전 어릴 때 그런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를 볼까봐 무섭고 아버지가 다리를 저는 걸 들키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을 아예 집에 초대한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철이 없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그땐 초등학생 때니까 아버지가 그러고 계시니 당장 엄마가 치킨집을 열어 운영을 하시게 됐죠. 동네에서 잘 사는 축에 속했던 우리 집은 대번에 지하 월세방으로 바뀌었고요. 엄마가 치킨집을 차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2층짜리 양옥을 팔고 보증금이 500만 원도 안 되는 월세방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 집안이 망한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닫게 됐어요. 한참 사춘기가 온 그 시기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전 아주 위태로운 사춘기 시절을 보냈던 것 같네요. 중고등학교 땐 공부도 안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방거리를 쏘다니곤 했죠. 그래도 가출은 하지 않았고 술을 먹거나 이상한 데에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냥 집이 싫었고 너무 일찍 철이 들어야 하는 내 상황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엄마랑 참 많이 싸웠어요. 제 남동생 역시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어울려 PC방과 당구장 등등을 전전하느라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매는 그래서 둘 다 아주 나중에 대학을 갔어요. 저희 회사 들어간 후에 야간 대학을 나왔고 제 남동생은 군대 갔다 온 후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공부를 미친 듯이 하더니 떡하니 4년째 서울의 대학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땐 엄마랑 아버지 모두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뒤늦게나마 우리 아들이 정신 차렸다고 하면서 아버지까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가족에게 아버진 하나의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우리 가족 먹여 살리시겠다고 열심히 일하시다 다치시고 우울의 늪에 빠져 계시다 엄마랑 싸우고 이혼할 뻔하신 다음에야 정신 차리고 엄마가 하시는 치킨집에 다만 힘을 보태시러 출근을 하셨습니다. 아버진 다리가 불편하시니 한쪽에 서서 치킨을 튀기는 것만 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집안에 틀어박혀서 술 드시고 계신 것보다야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낫죠. 그제서야 어머니 아버진 화해를 하셨고 아버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 후엔 제 아버지도 여느 다른 아버지처럼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전 그것만 해도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변하지 않고 부모님과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죠. 그런데 작년에 제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폐암이었습니다. 아버진 담배를 좀 오래 피우셨어요. 그러다 60대 후반쯤 끊으셨는데 그것도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난 후에 억지로 끊게 되신 거였습니다. 그 전부터 저도 우리 친정 엄마도 아버지께 담배 좀 끊으시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댔지만 좀처럼 쉽지 않으셨나 봐요. 60대 후반에 담배를 끊고 폐암도 항암 치료하시면서 잘 지내고 계셨죠. 네, 초기였나 2기였나 했었는데 수술을 했고 완치가 된 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쪽 폐로 전이가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걸 모른 채로 계속 치킨집 일을 하고 계셨으니 아버지가 그 기름 타는 데서 나오는 재랑 미세먼지를 얼마나 많이 마셨겠어요. 후드를 틀어놓는다고 해도 까만 담뱃짐보다 더한 기름때가 후드에 묻는 걸 보면서 그것들이 다 아버지 폐로 들어갔겠구나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진 그렇게 다른 쪽 폐로 전이된 것도 모른 채로 암이 완치되었다고 믿으시고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신 거였어요. 자영업자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솔직히 장사 잘 되는 데서 일하는 분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본인들 건강이 슬슬 갉아먹히고 있는 줄도 깨닫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치킨집 일을 하시기 시작한 건 제가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를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그러니 만 3년을 아버진 집에서 술로 세월을 보내신 거죠.
아버지가 술 마시고 난동을 부리고 하시는 성격은 아니지만 매일 폐인처럼 지내셨던 게 전 정말 보기 싫었다고 어른이 된 후에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나중에 아버지가 매우 미안해 하시더군요. 그땐 정말 우울증 말기 정도는 되는 것 같았다고 말이죠. 살아있으면 뭐하나 다리가 이 지경이 됐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밤낮으로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방황을 하다가 졸업한 후 무작정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고졸이긴 한데 상고나 공고를 나오진 않고 인문계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들 대학이 목표였는데 전 목표를 잃고 방황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전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전 사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좌절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슬퍼하고 낙심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홀서빙도 하고 주방일도 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전 돈을 모아서 우리 가족들과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목표였거든요. 그 당시 우리 치킨집이 잘 되진 않았어요. 동네 시장 안쪽에 자리한 정말 배달 중심의 작은 가게였거든요. 그리고 하도 치킨 전문 프랜차이들이 난무하다 보니 우리 치킨집은 장사가 막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네 식구 먹고 살고 그 가게 월세랑 집 월세 낼 만큼만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동생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까지 배달 알바를 뛰었고요. 우리 네 식구는 그 조그만 가게 하나에 매달려서 진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전 우리 가게도 프랜차이즈로 바꿔보자고 부모님께 말을 했죠. 제가 몇 년을 알바해서 모아둔 돈이 한 1,000만 원 됐는데 그걸로 다른 동네에 가서 아파트 단지에 치킨집을 하나 차렸죠. 그 전에 시장 끝에서 했던 가게는 당연히 접었고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단지 앞에 치킨집을 오픈하고 보니 정말 주문 배달이 끊이질 않는 거였어요. 우리 가게는 그때부터 대박이 나서 형편이 폈고 돈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 치킨집을 부모님과 함께 일구어 놓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 사무직으로 무역회사에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보기엔 좀 늦은 25인 나이였죠. 그래도 전 진취적으로 행동하고 자소서도 깨끗하게 써서 한 번에 취업에 성공했어요. 무역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는데 처음엔 제가 격리가 되기엔 컴퓨터에 관한 자격증도 없고 상고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 절 좀 왕따 비슷하게 돌려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하지만 전 어릴 적부터 아버지 일로 웬만한 괴롭힘엔 끄떡하지 않는 단단한 멘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들, 제가 정말 인문계 출신의 아무 자격증도 없는 초보 격리인 건 맞아요. 그래도 시켜만 주시면 뭐든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뒷담화 그만하시고 저한테 일하는 걸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해서든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라도 다 끝낼 테니까요. 아니 어쩌다가 너 같은 애가 여기로 와서 어울리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난 일 못하는 네가 싫은 게 아니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주제 당당한 게 싫어. 그러니 이거 내일 아침까지 다 해놔. 아니면 너 내가 과장님한테 말해서 잘라버리라고 할 거니까. 그 못된 선배 언닌 자기가 며칠 걸려야 다 할 수 있는 양의 서류를 던져주면서 내일까지 해놓으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전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여기선 못하겠다는 말은 금지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야근해서 기어코 하루 만에 그 일을 끝내놓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선배들이 저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악발이라고 하면서 그 끈기와 성실함은 인정한다고 하더군요. 그 후부터 선배들의 괴롭힘도 없어지고 전 그 무역회사에서 야간 대학을 나오기까지 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전 25에 들어간 무역회사에서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30의 문턱이 됐어요. 옛날엔 여자 나이가 30이라고 하면 노처녀라고 부르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말이에요. 제가 50대 초반이니 그땐 여자들이 25살 넘으면 결혼하는 게 정말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남들보다 훨씬 늦은 사회 초년생이었으니 30이 됐다고 해서 당연히 결혼을 할 수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계속 아무도 안 사귀고 결혼 생각도 없이 나이만 먹는 것 같아서 안달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네 시장 주변에 장사하고 계신 아줌마들에게 좋은 혼처 자리 없냐고 많이도 물어보고 다니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머니께 그러지 말라고 전 지금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도 어머니는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결혼을 해야 근심을 던다고 친정 어머니는 부모 된 입장에선 그렇게 제가 걱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저도 결혼해서 애를 낳은 입장이 되어봤지만 전 제 아이들이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쌍수 들고 환영할 것 같은데 말이죠. 남편과 어떤 황당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고 보니 전 애들에게 자꾸 결혼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 아들, 딸 두 자녀를 둔 남매맘인데요. 둘 다 아직 20대 초반이라 결혼은 안 하고 있거든요. 큰딸은 얼마 전 캐나다에 유학 가서 혼자 힘으로 잘 살고 있고 아들은 우리 집에서 저와 함께 잘 살고 있어요. 아들은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이혼하면서 집을 팔고 나왔는데 그때 아들이 군대에 아직 있었을 때라서 제 이혼 소식을 듣고 엄청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전에 제 결혼 스토리 먼저 들려드려야겠네요. 제 얘기가 좀 두서없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정말 분노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써서 그런 거니까요.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어머니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무역회사 다니고 막 서른이 되었을 때 전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주말마다 선을 몇 번 보게 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 드는 남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선자리를 주선해준 남자들은 다들 재미없는 공무원에 배 나오고 아니면 대머리고 그런 35 이후에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서른이 되었다지만 그런 남자들한테 도매금으로 팔리듯이 결혼하긴 정말 죽어도 싫었어요. 아니 저번 주에 선본 남자한테 또 딱지나니 너? 아 그 남자가 어때서 그래? 남자 얼굴이 다가 아니야. 공무원이면 얼마나 안정적이니? 그러니까 오늘 산자리 너 꼭 나가.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나 결혼하는 소리 좀 그만해요. 이러다 귀에 딱지 않겠네. 나 오늘 선보러 안 가요. 그런 줄 알아요. 야, 선이야. 그럼 이 남자 사진이나 보고 결정해. 아, 이제까지 봤던 사람들이랑은 좀 다를 거니까.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얼른 사진 보고 나가봐. 친정 엄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사진 하나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남편의 모습은 저를 딱 멈추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제 이상형의 남자였거든요. 전 선보라는 엄마를 무시하고 나가려다 말고 사진 속의 그 남자를 보고 급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그 남자에 대해서 질문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역시 신이 나셔선 그 남자에 대해서 줄줄 장점만 늘어놓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혹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 사업하고 있는데 서울에 건물이 몇 채가 있는지 몰라. 나이는 너보다 기껏해 한두 살 많나? 그러니 얼마나 좋니? 너랑은 딱이야. 그래? 얼굴도 잘생겼는데 사업 수완도 좋네. 와, 우리 엄마가 지금 이 사람 사윗감으로 놓치기 싫구나?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전 남편을 만나 선을 보게 됐어요. 남편을 만나보니 정말 더 마음에 드는 남자였죠. 젊었을 땐 여자들이 자기만 나타났다 하면 다들 전화번호 달라고 난리였다고 그런 좀 쓸데없는 자랑을 늘어놓는 가벼운 사람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런 단점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전 무조건 이 사람은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땐 몰랐죠. 잘난 놈은 얼굴값 한다는 말이요. 그게 정말 딱 맞는 소리였습니다. 전 남편하고 연애 기간도 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말 여자 사람 친구도 많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모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골프 모임, 등산 모임, 독서 모임, 재테크 모임. 저랑 연애하면서도 그 많은 모임들을 하나도 안 빠지고 부지런하게 다니더군요. 그래서 전 조바심이 났습니다. 하도 여자들한테서 연락이 자주 오니까 질투도 났고요. 정말 거기서 이 싹수 노란 남자와 빠이빠이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두고두고 한이 되네요. 전 남편을 졸라서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얼른 상견례를 하고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바보처럼 남편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먼저 결혼하자고 했네요. 그랬더니 남편은 흔쾌히 좋다고 하더군요. 그땐 이 남자의 속을 몰랐기 때문에 전 뛸 듯이 기뻤죠. 당장 부모님께 알렸고 부모님 역시 얼굴 잘나고 사업도 한다는 남자가 사윗감으로 들어온다는데 반대하시진 않더라고요. 그게 선으로 만난 지 6개월도 안 되었을 때니까 제가 한참 잘못 생각했죠. 적어도 1년은 사귀어보고 결혼을 결심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상견례도 무사히 지나가나 했었는데 그날 전 시어머니에게 한 가지 남편에 대한 자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자랑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넘기기엔 너무 황당한 얘기였거든요. 상견례 자리여서 글쎄 우리 시어머니는 남편이 사귀었던 예전 여자친구 얘기를 꺼내면서
그 전 여친과 절 비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눈치가 좀 많이 없으시긴 했죠. 아유, 우리 아들이 아직 선봐서 결혼할 나이는 아닌데. 아, 얘 그 애 있잖니. 미국 유학 갔다가 온 네 여자친구. 걔랑은 왜 헤어진 거야? 아, 엄만 그 애가 마음에 들었는데 말이야. 아깝게 헤어져가지고, 아유. 엄마, 여기서 지금 걔 얘기가 왜 나와요? 조용히 좀 하세요. 남편은 허둥지둥 자기 엄마의 입을 막으면서 머쓱하게 웃었죠. 시어머니도 참 주책 맞으시죠. 상견례 자리에서 왜 그런 말씀을 꺼내시는지 전 도대체가 그 의도를 몰랐습니다. 친정 부모님들 역시 놀라서 입을 딱 다물고 표정이 굳으셨죠. 그랬더니 남편이 급하게 손을 흔들면서 말하는 거였습니다. 아, 장인어른 장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여잔 정말 정리 다 하고 완전히 헤어진 사람이니까요. 저 지금 선의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걱정 딱 붙들어 매두세요. 아, 그래. 당신은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결혼하는 새아기가 중요하지 전 여자친구가 뭐가 중요해. 아니, 내 말은 그런 똑똑하고 잘난 여자 놔두고 선의를 며느리로 맞아야 하나 뭐 그런 말이었던 거야. 어머,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말실수를 또 했네요. 여러분, 이게 말실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은근히 제가 야간대학 나왔다는 걸 깔보고 무시하신 게 틀림없었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저한테 어머니가 실수한 거라고 어머니가 한 말은 마음에 두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그땐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라도 잘 알아보고 이 결혼을 하기 전에 파토를 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이 사태는 일어나지조차 않았을 테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은 밖으로 도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 속이 썩어 들어갔지만 친정 부모님께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정말 철저하게 우리 부모님 앞에선 선한 사위의 연기를 척척 해내던 사람이었거든요.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말빨도 좋고 사람을 홀리는 화술에 정말 능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 친정 부모님 역시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천하의 인간 말종 같은 놈인 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남편이 바람난 것 같다고 하면 제 친정엄만 믿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됐어도 전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었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친정 부모까지 제 편이 아니고 남편 편에 서서 그런 남편 없다,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냐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남자들은 같이 살아봐야 그 속을 안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연애할 땐 보이지 않던 남편의 단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전 이 인간에게 정말 실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전혀 없어지더라고요. 그건 제가 우리 딸을 낳으면서부터 시작된 거니까 벌써 20년이 넘은 일이네요. 제가 임신이 좀 쉽게 됐거든요. 허니문 갔다 오자마자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임신이 쉽게 되었나 보다 하면서 제 임신을 축하해 줬습니다. 하지만 남편만은 그렇게 좋아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왜 그래? 우리 애기 가진 거 당신은 기쁘지 않아? 양가 부모님들도 다 잘 됐다고 하시는데 왜 당신만 뚱한 표정이야? 아니, 난 당신이 이렇게 빨리 임신할 줄 몰랐지. 임신하면 부부관계 마음대로 못하잖아. 그러니까 난 자기랑 신혼을 더 즐기고 싶었단 말이야. 처음에 전 남편의 말이 그냥 귀여운 투정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죠. 남편은 제가 임신 때문에 배가 나오고 거동도 못하게 되자 그때부터 슬슬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놀랍게도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언급했던 그 나쁜 년이었어요. 남편은 그 여자하고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몇 번이나 변명하고 제가 의심하면 화를 내면서 부정하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결과론 그랬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만나던 그 여자와 정리도 하지 않고 저와 그냥 결혼을 해버렸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전 당연히 그럴 리 없다고 부정했죠. 하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전 애 낳고 무역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한 듯이 아기를 안 키워주시겠다고 선언하셨고 친정엄마는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을 키우면서 집안 살림까지 하게 된 전 점점 지쳐갔어요. 처음엔 남편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 장담은 말뿐이었죠. 남편 역시 사업 핑계, 술 약속 핑계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새벽에나 귀가를 하는 거였습니다. 술 마시고 와서 깽판을 부린다거나 하는 일은 잘 없었어요.
그 사람은 주사가 없었거든요. 대신 술 많이 먹은 날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전 혼자 독박 육아하면서 남편이 들어오기까지 잠도 못 자고 신경이 예민해져 갔어요. 애는 3시간에 한 번씩 깨서 젖달라고 우는데 이 남편 놈은 아예 들어와서도 자기 일찍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방에서 자니까 정말 화가 나서 주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여잔데요. 남편에게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전 남편을 달래보기도 하고 집안에서 술 마시고 술도 사다 놓고 요리도 하면서 남편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도 해봤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여전히 그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 만난다고 하면서 그 상간녀에게 갔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양가 부모님들은 제가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말해도 믿지를 않으셨어요. 그냥 중간에서 제가 미친 여자가 되어갔죠. 남편은 그만큼 철저하게 선한 남편 연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시댁 행사에도 꼬박꼬박 갔고 우리 친정에도 명절 때나 제사 때 매번 참석하면서 친정 부모님께 눈도장을 찍고 그 가증스런 연기를 계속 해왔던 거죠. 그랬으니 어떤 부모님인들 남편을 의심했겠어요. 그만큼 제 남편은 철저한 이중인격자의 사이코 같은 새끼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남편의 만행은 열불이 날 정도로 많았는데요. 친정 부모님조차 절 믿지 않는 이 상황이 정말 답답했고 싫었어요. 전 히스테릭해져 가는 대신에 시들시들 말라갔습니다. 그 방법을 택하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의지할 곳은 가끔 만나는 친구들 뿐이었어요. 친구들은 그게 사실이면 얼른 증거 잡아 헤어지라고 저에게 성화를 했습니다. 바람피는 새끼랑 어떻게 같이 사냐고요. 하지만 전 제 결혼이 실패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믿을 수 없어서 애써 부정하고 살았습니다. 애저녁에 인정하고 이 인간 말종 같은 새끼랑 헤어졌어야 그 지옥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 바보처럼 너무 늦었네요. 네, 제가 생각해도 정말 한심한 여자였네요, 제가. 전 그래서 남편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둘째까지 가졌습니다. 둘째 낳으면 나한테 돌아오겠지. 이제까지 속이고 바람피워서 미안했다고 나한테 사과하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애는 둘이 돼서 저는 더 힘들어 죽겠는데도 남편은 끝없이 밖으로만 돌더군요. 그것도 그 상간녀에게 따로 오피스텔까지 얻어주면서 두 집 살림을 했던 겁니다. 전 그 사실을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알게 됐어요.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식에 있던 날에도 남편은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하면서 오지 않았거든요. 애들의 졸업식, 입학식에 남편은 항상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게 그 이유였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둘째 입학식이 끝나고 전 동네 음식점에서 아이들과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점에 제 남편이 턱하니 상간녀의 팔짱을 끼고 나타난 것이었어요. 전 그 둘을 보고 정말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제 아이들이 그 두 연놈을 볼까봐 정신없이 애들 손을 끌고 뛰쳐나왔죠. 그땐 아이들이 어려서 차마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걸 목격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할까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어떻게 동네에서 낯짝도 두껍게 상간녀의 팔짱을 끼고 밥을 먹으러 올 수가 있는지. 나중에 애들이 잘 때 전 남편에게 무섭게 추궁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봤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오해한 건데 그 여잔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일 뿐이야. 내 말 안 믿어? 당신 남편인데? 듣기 싫어. 그놈의 비즈니스 파트너 소리. 내가 그년 상간녀인 줄 몰라서 이런 얘기하는 줄 알아? 애들 눈엔 최소한 띄게 하지 말란 말이야. 정말 미친 거야? 애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른 년 팔짱 끼고 음식점을 드나드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가 남편에게 펄쩍 뛰면서 화를 냈더니 남편은 저보고 또 돌았다고 하면서 정신병원에나 가보라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분명히 봤는데 절 망상병 환자 취급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런 일이 알려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 부모님들에겐 입 다물라고 남편은 저에게 협박까지 뻔뻔스럽게 일삼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전 그때 정말 남편에게 학을 뗐어요. 그래서 정말 남남으로 살자고, 애들이 어리니까 이혼은 못하지만 각방이나 쓰면서 모르는 사람처럼 살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좋다고 바라는 바람에서 말하더군요.
나도 네 몸 따윈 관심 없어. 애 낳고 펑퍼짐해진 몸에 누가 관심 두기라도 하는 줄 아니? 어이가 없어서. 내가 바람 피운다고 이렇게 화낼 시간에 거울 보고 네 몸이나 갖고 그럼 혹시 모르지 또 내가 사랑해 줄지도. 미쳤니? 내가 날씬해지고 예전 몸매 되찾으면 너 같은 거 거들떠나 볼 줄 알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전 이렇게 남편과 심정적으로 결별을 했어요. 그때 마음이 떠났을 때 그냥 애들이 어렸어도 데리고 집을 나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결정을 너무 후회해요. 남편에게 미련이 남았던 건 아니고 우리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상처받을 아이들이 걱정됐어요. 그 당시엔 애들이 초등학교 갓 입학했을 나이였으니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전 그게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동네에서 이혼녀와 아이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게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전 그 당시에 그냥 전업주부였으니까요. 남편과 지저분한 소송을 해서 양육비를 받아야 하나 어느 한 가지도 확실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참기로 했죠. 남편은 바람 피운 걸 들키자 아예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그 상간녀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집엔 정말 볼 일이 있을 때만 들어왔습니다. 애들은 머리가 커져서 중고등학생이 되자 아버지가 바람 피운다는 사실,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왜 아빠랑 이혼을 하지 않냐고 오히려 분노하면서 이혼을 재촉하더라고요. 특히 딸은 지 아빠를 죽은 사람이라고 공공연하게 불렀고요. 엄마, 난 이제 아빠가 없는 사람이야. 난 아빠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럴 거면 왜 결혼했대? 애들은 왜 낳은 거야? 난 아빠가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발 엄마 아빠랑 찢어져. 구차하게 같이 살아서 뭐해. 엄마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아직 엄만 자신이 없어. 너희들 다 걷어서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악마 같은 네 아버지가 양육빈 줄까? 엄만 그런 게 걱정이야. 두렵고 때가 되면 네 아빠랑 이혼할게. 지금은 그 때가 아니야. 딸도 그런 말을 하며 치가 떨리도록 지 아버지를 싫어했지만 아들은 더 엇나갔어요. 전 특히 아들 때문에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거울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집에 있질 않았으니 아들이 보고 배울 게 하나도 없었죠. 게다가 어쩌다 남편이 술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아들은 아버지를 밀치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니 이젠 남편도 아들이 무서운 모양인지 점점 더 집에 안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아들은 아버지를 마치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증오하고 그 증오심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애들 아버지니 남편이니 너무 미워도 애들에겐 그러면 안 된다고 꾸짖었어요. 아빠가 잘못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너희를 낳아준 분이야. 그러니 폭력으로 대항은 하지 마. 엄만 자존심도 없어? 왜 이러고 살아? 내가 우리 집안 가장이 될게. 그러니까 엄마 제발 저 인간한테 굴복하지 마. 응? 엄마가 너무 불쌍해 죽겠어. 그러니까 엄마도 정신 차려야 돼. 아들이 고등학교 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가 아들에게 쫓겨난 후에 저와 아들이 대화했던 내용이네요. 사실 제 아들은 아버지에게 더한 욕도 했었지만 순화를 했을 거예요. 아들은 그 말을 한 후부터 새벽에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등을 하고 제가 갖고 있던 노트북이며 값 나가는 물건들도 팔면서 돈 벌기에 혈안이 됐죠. 전 아들이 본분인 공부에만 열중하길 바랐는데 아들은 못난 제 남편 때문에 너무나 철이 일찍 들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오는 대신에 생활비는 꼬박꼬박 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사업이 조금씩 기울어가면서 그 돈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200만 원 줬지만 점점 150만 원, 100만 원, 생활비는 이렇게 줄어들어갔어요. 전 그때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지르고 따졌죠. 하지만 남편은 애들 학원비며 먹고 사는 돈은 매년 늘어나는데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제 전화를 피했습니다. 전 돈이 걸리자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당장 남편이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기울어지는 건 핑계고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저러는 건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전 10년이 넘게 허울뿐인 부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작에 그런 인간 말종과 이혼하지 그랬냐고 절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돼요. 하지만 전 남편의 사랑보다 경제적 안정을 택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사실 애들만 데리고 집을 나가게 되면 남편은 한 푼도 위자료를 안 줄 것처럼 절 협박했었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혼 도장을 찍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을 양가 부모님에게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 만약 알린다면 정말 돈 한 푼 없이 쫓겨날 줄 알라고 뻔뻔스럽게 절 협박했고요. 애들 양육권도 소송해서 빼앗을 것이고 전 힘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주부니 그냥 알거지로 나가야 한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땐 정말 그 말을 바보처럼 믿었습니다. 저도 어리석었죠. 좀 더 변호사를 사서 알아보기로 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결혼 후 20년을 전업주부로 지내다 보니 제가 가진 돈이 없잖아요. 다 남편 이름으로 카드 쓰고 살았고 제 이름으론 전에 쓰던 월급 통장 하나가 전부였는데 제가 어떻게 쉽게 그런 마음을 먹겠습니까? 그렇게 전 이를 악물고 그 인간과 파탄난 결혼 생활을 꾸역꾸역 해나갔어요. 남편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저랑 애들만 신경 쓰고 살았죠. 남편은 어차피 그 상간녀 집에서 숙식을 거의 해결하고 정말 그녀와 사실혼 관계로 지냈으니 말이죠. 전 남편이 집에 들어오던 말던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그렇게 10년을 소 닭보듯 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사업은 점점 기울어가는 것이 사실이었나 봐요. 어느 날 남편은 제가 결혼을 할 때 가져온 폐물들을 옷장에서 훔쳐다가 팔아버리기도 했어요. 금목걸이 세트, 다이아몬드 세트, 그리고 결혼 반지까지 싹 다 팔아버렸습니다. 정말 미친놈이 따로 없었죠. 전 처음엔 남편을 추궁하면서 다시 내놓으라고 펄쩍 뛰었지만 남편 놈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내 사업이 잘 돼야 당신이 그렇게 노래 부르는 생활비랑 애들 학원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걸 생각해. 그까진 목걸이 반지 세트 따위. 돈 들어오면 얼마든지 다시 찾아오면 되지.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당신 뻔뻔하다. 어떻게 내가 결혼할 때 갖고 온 폐물까지 네 맘대로 다 처분해? 얼른 그 돈 다시 내놔. 다시 다 돌려놓으라고. 이렇게 저에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남편이 없으면 평온했고 어쩌다 들어오면 그날은 대판 싸우는 날이었죠. 이렇게 살다가 전 친정아버지의 암 선고를 보호자로서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정아버지는 치킨집에서 일을 하시다가 호흡 부전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급하게 전화를 하셨고요.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요. 엄마의 전화를 받고 전 정말 정신없이 아버지가 계시다는 응급실로 달려갔죠. 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아버진 알 수 없는 기계랑 호스를 주렁주렁 달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마르고 초라한 모습에 전 저절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친정아빠가 폐암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아버지의 연세는 70세가 좀 넘으신 연세였어요. 전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불안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는 얼마나 충격을 받으실까 그것만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겐 암이 아니라고 아버진 폐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도 제 거짓말을 듣고 한시름 놓았다면서 다시 일하러 치킨집에 가셨습니다. 전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어머니 대신에 병든 아버지를 간병해야 했어요. 오직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한 채 전 아버지가 피를 토할 때마다 닦아드리고 밥도 먹여드렸지만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상태가 나빠지셨습니다. 애들도 밤낮 없이 간병을 하는 절 걱정하면서 둘 다 아버지를 돌보겠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공부해야 할 나이의 애들에게 할아버지를 간병하게 할 수는 없었죠. 그나마 두 번째 전이가 되신 후엔 3달만 힘들어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진 초기였을 때 폐암 수술을 하신 후 혹시 전이가 된 경우엔 연명치료를 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전 병원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서 아버지를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친정아버진 돌아가셨고 친정엄만 나중에야 아버지가 폐암이 전이 돼서 온몸에 퍼지신 걸 알게 되셨어요. 어머닌 그 일로 저에게 너무나도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전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실 일만 생각하고 숨기는 게 좋다고 판단했는데 엄만 그런 것보다 제대로 사실을 알리는 것이 훨씬 나았었다고 저에게 서운함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랬으면 엄마도 제대로 아버지와 이별할 마음의 준비를 했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 가족들은 모두 슬픔에 잠겨 있는데 아무리 상간녀가 좋아도 그렇지 그 남편이란 인간은 친정아버지 장례식 때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정엄마도 무슨 일이 있느냐고 하면서 계속 사위의 부재를 저한테 캐물으시는 것이었어요. 전 아버지 장례식이 끝난 후에 남편과의 별거 사실을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정말 뭔가 눈치채신 건지 저에게 끈질기게 물어보셨습니다. 선이야, 바른 대로 말해. 이번엔 나 속일 생각하지 말고
너 이서방하고 무슨 일 있지? 무슨 일이길래 그 착한 이서방이 장인이 돌아가셨는데 오지도 않아. 일은 무슨 일이 있어. 그냥 사업자 바빠서 그래. 엄마, 지금은 우리 아버지 보내드리는 일만 신경 쓰자, 제발. 나 정말 너무 힘들어. 할머니, 우리 아빠 바람핀 년이랑 골프 여행 갔어요. 하와이에 골프 치러 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니란 인간에게 속지 마세요. 더 이상 우리 집에 아빠는 없어요. 그때 제 딸이 이렇게 소리쳤어요. 저는 딸의 입을 막고 싶었지만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손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죠. 그러면 그동안 제가 했던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말들이 다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신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친정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기절을 해서 급히 링거를 맞으셔야 했습니다. 전 딸에게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하냐고 꾸짖었지만 딸은 외할머니도 알 건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참에 친가인 시부모님에게도 알려야겠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대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전 정말 이 사태가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죠. 딸은 친정아버지 장례식 때 내내 남편을 성토했고 복수를 해야겠다고 이를 갈았어요. 그러고 보니 저 역시 그 연놈들이 너무나도 괘씸하고 화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 인간이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그 연놈들한테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우선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남편이 그렇게 빚이 잔뜩 있음에도 정신 못 차리고 상간녀랑 골프를 치러 갔다고 모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빚쟁이들이 분노해서 그 인간이 귀국하는 날이 언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과 상간녀의 귀국 날짜를 알려줬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남편을 응징하고 빚을 받아내기 위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뒤에서 전 남편이 나오길 기다렸죠. 남편이 인천공항에서 나오는데 정말 기가 차더군요. 상간녀는 명품 옷과 선글라스가 가득한 쇼핑백을 몇 개 들고 있었고 남편은 명품 골프 가방을 맨 채로 캐리어를 잔뜩 끌고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게이트 앞엔 잔뜩 화가 나 있는 빚쟁이들이 여러 명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사채까지 썼는지 건장한 덩치를 가진 남자들도 몇 명 눈에 띄더군요. 그 사람들은 남편을 보자마자 우르르 몰려가 멱살을 잡고 남편을 발로 차고 쥐어 패기 시작했어요. 상간녀의 쇼핑백 안에 든 면세점 물건들은 몽땅 빚쟁이들에게 뺏겼고요.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내 돈 빌려가서 사업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골프 여행을 떠나? 에라이 미친 새끼, 내 손에 한번 죽어봐. 남의 돈 이렇게 펑펑 쓰고 무사할 줄 알았냐? 아, 이거 놔요.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 몰려와?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해, 이 새끼야. 내 돈 받으려고 온 거니까 난 당당해. 얼른 신고하라고. 채권자들은 모두 우르르 몰려들어 남편을 발가벗겼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의 옷과 신발, 가방까지 모두 그 잘난 빚으로 산 것들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렇게 팬티바람으로 공항에 나앉게 됐습니다. 그 못된 상간녀 년도 마찬가지로 속옷 차림으로 발가벗겨진 채 가방이며 옷이며 모든 걸 다 뺏겼어요. 그녀는 공항에서 이런 개망신을 당하자 남편의 등짝을 펑펑 때리며 울기 시작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제가 나타나서 그녀의 뺨을 갈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울어. 꼴 좋다 이 연놈들아. 우리 친정아버지 임종하는데 병원에 가보지도 않고 둘이서 놀러가더니 내가 너희 두 년놈들 죽어서도 용서 안 해. 너 같은 새낀 고소미를 먹어봐야 정신을 차려. 야,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옷 좀 사다 줘. 제일 싼 추리닝이라도 사다 줘. 아, 이렇게 발가벗고 어떻게 밖으로 나가, 응? 그러게 아줌마, 제발 옷 한 벌만이라도 좀 줘요. 시끄러, 닥쳐. 완전히 발가벗어 봐야 정신 차릴 것들이. 내가 왜 너희 연놈들 사정을 봐줘? 여기서 한번 망신 톡톡히 당해봐. 전 남편의 면상에 제 폐물 판 것이며 애들 유기하고 상간녀하고 사실혼관계로 산 것, 양육비 제대로 안 준 것들을 전부 걸어서 작성한 고소장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 발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잡는 걸 시원하게 발로 차버리고 공항을 나왔죠. 왜인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란 놈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쭈구리로 살아왔던 저의 마지막 눈물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울지 않고 애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서기로 공항을 나오면서
이를 악물고 결심을 했어요. 남편과 그년을 감방에 잡아 쳐넣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 말이죠. 지금 전 남편과 지저분한 이혼 소송 중이에요. 하지만 마음만은 정말 너무 편합니다. 그동안 지긋지긋한 남편놈의 가스라이팅에서 이젠 완전히 벗어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정말 슬펐지만 그 이후로 친정 어머니가 이젠 제 말을 믿기 시작하셨으니까요. 어머님 그동안 이서방이란 이 인간의 만행을 다 듣고 나더니 그 썩을 놈을 응징해야 한다면서 펄펄 뛰셨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시댁에 전화해서 시아버지에게 따진 것은 물론이고요. 그 때문에 시댁에서도 남편의 오랜 바람길을 전부 알게 되셨죠. 시아버지는 아들을 잘못 키웠다면서 시어머니를 잡으셨고 친정 엄마를 따로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남편에게 걸린 고소는 취하해달라고 말이죠. 20년간 산 정이 있으니 고소는 하지 말고 합의금을 1억 줄 테니 깨끗하게 이혼해달라고 친정 엄마와 절 회유하시더군요. 하지만 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그동안 아들, 딸과 제가 받은 상처와 손해를 조목조목 따지고 들면서 반론하니 아무리 아버님이라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셨죠. 게다가 우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남편은 시댁에 알리지도 않고 상간녀랑 여행을 가버린 것이었으니 그 소식도 듣고 시아버진 정말 죄송함에 몸둘 바를 몰라 하셨어요. 친정어머니께 사과를 드리고 두 손 모아 비셨습니다. 사부인, 제 아들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부고 소식은 정말 듣지 못했어요. 들었으면 당장 달려갔겠죠.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세요. 이 마당에 누굴 용서합니까? 그리고 사돈이 빌어서 될 일이 아니네요. 전 이서방 그 잡놈에게 사과받고 싶습니다. 우리 딸 데려다가 20년간 고생시킨 것도 모자라서 딴 년하고 살림까지 차리고 살았는데 사돈어른 같으면 용서가 되겠습니까? 친정엄마는 남편을 불러오라면서 날뛰셨고 저 역시 시아버지의 사과는 받지 않고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어서 남편은 사기죄로 콩밥을 먹게 됐어요. 정말 통쾌한 일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서 지금 약을 먹고 있다고 하네요. 그것도 정말 전 시원하기가 이를 데 없네요. 그동안 제가 미친년이라면서 남편의 바람길 믿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이제야 아들의 실체를 알게 되셨으니까요. 여러분, 제 얘긴 여기까지입니다. 제 미친 남편 얘기 어떠셨나요? 제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사이다를 드렸다면 전 만족합니다. 전 마침 이 글을 쓰면서 후련한 기분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